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상큼하게 계속 3달 동안 상큼하지 않죠, 이제?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에는 오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오전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던 듣지 않던 4시간 이상 안 빼면 하루에 10시간 빼는 건 요원해요. 예, 아침에 4시간 빼야 오후에 3시간, 4시간, 그래서 저녁에 2시간 내지 3시간 합쳐야 10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시간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을 망치거나 또는 아침을 늦게 시작하면 절대로 하루에 10시간 채우기는 힘들어요. 밤늦게 공부하시면 다음날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되고 생체 리듬 깨지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좀 완전히 밤도깨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험 보는 시간은 아침에 9시부터는 가서 앉아 계셔야 되니까 그 시간에 뇌가 활동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눈 떠 있다고 내가 깨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깨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눈 떠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그 다음에 내가 깨 있다고 해서 강제로 깨우는 것보다는 자, 그 시간, 시험 보는 시간에 최대한 내가 과거에 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푸는 습관이 객관식은 여러분이 지식을 요하는 시험이지 여러분한테 무슨 학문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담을수록 유리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억할수록 유리한 시험이고 철학과 시험은 한 줄짜리 또는 한 단어. 그런데 답안지는 자기 요량껏. 교재도 따로 없어요. 철학과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학문이지 지식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지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고 최대한 시험장 가기 전에 눈에 망막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뭐 바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알에서 병아리가 처음 딱 깼을 적에 제일 먼저 보는 사물을 엄마로 보듯이 그게 각인이라고 하잖아. 각인. 각인이란 말이 내 뇌에 처음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각인이 잘 됐기 때문에 기억력만 좋으면 그 각인된 습관, 그 머릿속에 그 잔상, 그거를 어느 순간 내가 뜻하지 않아도 기억하게 되고 답안지에다 체크를 할 적에 그 잔상에다가 거기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찍은 게 내 기억력과 가장 유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치면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 기억을 바꿔 잡고 아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찍은 게 내 기억 속에 처음에 내가 눈으로 봤을 적에 그 익숙한 글씨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찍은 게 답안일 확률이 커요. 물론 내 기억이 답이 아니면 할 말 없어. 여러분이 헌법을 안 읽고 딴 걸 읽고 와가지고 잔상이 그거 짓냐? 그러면 나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학문에 대한 결과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마요. 서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짓지 말라고. 나한테 물어. 궁금하면.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짓지 마. 제일 위험한 공부 방법이에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딜 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으면 그 지역에 제일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장 빨리 알려줘. 어디로 가면 된다고. 근데 그걸 안 묻고 계속 여러분끼리 그냥 장님이 코끼리 더듬으면서 이건 무슨 동물일까? 그러면서 서로 그냥 추론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스터디할 때도 분쟁이 생기면 거기서 싸우지 말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나 또는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 빨라요. 그거 잘못하면 스터디도 깨지고 의두상해요. 뭐 공부를 서로 뭐 너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 여기서는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게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자기가 나쁘다, 좋다. 다른 거하고 나쁜 거는 달라요. 아시겠죠? 다르다는 나쁘다가 아니야. 다르다는 엄연히 나쁘다하고 틀린 말이니까 그런 걸 갖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부는 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면 나쁜 거야. 떨어지면 나쁜 거야. 사회는 아주 비정하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과 붙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이 사람이 정말 노력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까지 추론을 하잖아.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사회는 곱게 평가하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1차를 붙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 공부는 했었다. 미련은 그렇게 남지. 그래 뭐 사회적으로 도움돼요. 지금은. 사실 1차만 돼도.
로스쿨 가기도 편해. 진짜 제 친구가 여기 서울대학교 김영석이라고 있어. 민법 교수인데 걔가 로스쿨 강의하러 갈 적에 출석부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놨더라고. 1차 붙었던 적이 있던 사람들.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못 알아듣는데 질문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발표나 이런 거 할 적에도 조장을 뽑을 때도 여기 체크한 사람들 위주로 뽑아. 어쩔 수가 없어. 1, 2학년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3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얘네들 똑똑한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법학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면 이게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난대. 근데 1, 2학년 때는 도저히 그게 안 된대. 수업 진행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체크를 해놨다가 그런 학생들 위주로 발표나 수업 진행이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어. 해봐야 모르는데 걔만 난처해지잖아. 그것도 자기도 긴변 체변 이러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모른다 뭔다 해가지고 쪽팔리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1차를 하면 어디 가든 도움이 돼. 지금은. 옛날처럼 1000명 뽑을 때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질이 많이 높아졌어. 근데 시험 자체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법만 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이도가 높지 형법과 헌법은 정답 12 때문에 판례 이론은 거의 안 나와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진짜 판례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조문 그게 정답 12가 안 나잖아. 그래서 형법하고 헌법 점수가 비교적 높아요. 올해 합격자들도 대부분 보면 형법, 헌법 점수가 거의 뭐 80점 이상 돼야 합격자들은 70점 맞은 애들 별로 없더라고. 민법을 고득점에서 합격한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우선 1차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2차 때 나는 민법을 못하니까 150점인데 뭐 힘들다. 아니에요. 또 다 가면 다 달라요. 1차하고 2차하고 다르듯이 완전히 달라요. 공부 방법도 다 다르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2차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바닥에 헤딩해도 다음 연도에 붙을 수 있게 커리큘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1차 때부터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냥 1차는 1차 뿐이에요. 1차 잘 넘기고 그다음에 이거 공부하면서 2차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맨 앞에 뭐 헌법과 헌법학 있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 정도는 몇 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요 앞에 몇 개 있겠죠. 뭐 판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맨 앞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게 부속법령을 배우는 이유예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건 제가 어저께 헌법 안에는 두 가지 들어있댔어. 두 가지. 기본권하고 통치구조. 이 기본권하고 통치구조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그래요. 고조선 시대도 통치구조 있었어요. 왜?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단체를 이끌어가려면 뭔가 있었겠지? 북한도 통치구조 있지? 예, 사회국가라는 통치구조 있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는 통치구조 있고 싱가포르 복지국가라는 통치구조를 갖고 있어. 복지국가하고 민주국가는 달라요. 민주라는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헌법책을 읽으면서 민주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선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돼. 민주라는 뜻은 민의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민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부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그래. 사회국가는 국민의 의사나 백성의 의사하고 관련이 없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만드는 정책 과정을 그냥 사회국가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게 뭐 어떻게 묻거나 그러질 않는다고. 사회국가가 조금 더 발전해갖고 민의를 조금 반영하는 게 바로 복지국가예요. 민주국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복지국가는 일단 국가는 끌어간다, 국민은 따라온다. 대신 그 국가라는 게 선제했다. 어떻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니까 복지국가 싱가포르는 국가가 뭐 하면 국민은 아무 불만이 없어. 대신 국가가 하는 게 잘못되면 엄격하게 징계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공무원의 어떠한 비리나 그런 것은 싱가포르에서 제일 엄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면 아직까지 태형이 있어. 엉덩이 깎고 때려. 진짜야. 진짜 때리잖아. 그럼 왜 뉴스 가끔 나오잖아. 옛날에 호주 청년이 라카치를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어. 그랬더니 엉덩이 4대. 4대. 이렇게. 아니야. 노. 이지 노. 큰 거 노. 그 있잖아.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태장도유사 이렇게 있잖아. 태장도유사. 맨 끝에가 사형이고 맨 끝에가 태야. 태는 요만한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거. 장은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지? 그거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게 장이야, 장. 풀스윙 있지, 풀스윙? 진짜 그렇게 때려. 근데 한 달에 한 대만 때려. 중요한 건 4대 다 맞으려면 4달 걸려. 옆에 앰뷸런스 있고 의사하고 간호사 옆에 앉아 있고 여기서 맞는 사람 쭉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철퍼덕 그러면 가서 의사들이 보고 괜찮네, 여기 터졌네, 좀 꺼내면 되겠네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뭘 하냐면 정신과 상담을 해야 돼. 앞으로 당신은 4대를 맞아야 되는데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해요. 대신 자, 민이라는 게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면 질서 위반의 그런 게 없어. 별로. 고성방가 맞고 싶으면 하고 해. 외국인도 때려. 거기서 하지 마. 총리가 야만적이라고 그래서 가서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2대 깎아줬어. 그때 나왔잖아. 호주 청년이 가가지고 2대 깎아줬잖아. 거의 싱가포르는 하여튼 대마도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하면 그 나라에서 대마를 소지한 거야. 비행기에서 화물만 내려도.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 가끔 가다가 경유지 해가지고 많이 걸리잖아. 마약 같은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그래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무기 사들일 때 거기에 잠깐 격리했다 내렸다가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안 하고 무기 들고 오다가 그런 게 좀 많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로 나르죠. 그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헌법은 한마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왕권이라는. 그 다음에 봉건주의 사회라는 게 있었잖아. 봉건이라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 왕이 끌어가고 국민은 따라가고 어여삐 여겼다 뭐 이런 거지. 그게 바로 통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기본권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기본권이라는 게 우선시 안 됐을 뿐이야. 그런 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그냥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면 그게 헌법이든 법률이든 뭐든지 헌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헌법부터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죠. 헌법. 여기는 자, 어저께 이렇게 헌법, 우리나라 법률 구조가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요. 나중에 2차 가시면 행정법 가면 법규명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헌법적 생각이 여기 다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 다 이렇게 조금 더 풀어헤쳤기 때문에 헌법적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헌법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행히 요거는 몇 개 안 배우고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부속법령을 배우는 이유가 형식적 의미의 헌법 때문에 그래요. 헌법 전엔 130조문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이다, 통치구조다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법률에다 넣어놨고 그 법률을 여러분이 부속법령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속법령에 대해 갖고 정말 시험 문제 쪼잔하게 냈어요. 정말로 치사하게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는데 과거에 기출문제나 또는 올해 내내 1년 동안 있을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거기서 뭐가 문제됐던 파트의 부속법령 그런 걸 좀 주시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는 헌법 부속법령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겠다.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끝내요. 여기 있는 걸로 끝내고 이 안에 부속법령부터 시작해갖고 헌법 다 있어요. 판례까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장소를 법원이라고 그랬고 자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장소를 헌법재판소라고 했는데 자 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적어도
탄번의 어려운 말 사실심, 아직은 법률심, 심을 받으라는 게, 자, 법원의 뜻이, 법원이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 또는 법률심을 받는 곳이 법원이에요. 아직 사실심, 정확하게 뭐냐면, 여러분 민법에서 사실관계 확정 뭐 이런 얘기 했죠? 갑이 옳다, 을이 옳다, 갑이 돈 줬다, 을이 뭐 건물 줘야 된다, 뭐 이런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논의가 사실심.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어요. 얘가 돈을 줬고 쟤는 건물 주기로 했는데 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물을 제대로 안 줬다. 또는 돈을 늦게 줬다.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채무불이행을 적용할지 불법행위를 적용할지에 관한 법률 문제가 법률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원이 구조가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심, 법률심을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에서는 다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으신데 이거 두 개 하면 다 쓰러질까봐 여기는 법률심만 하신다고. 법률심만 하시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은 안 해요. 여러분이 뭐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관계, 사실심, 사실관계 확정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면서 그걸 판결시하고 같이 보는데 나중에 2차 가면 그것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1차 볼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하고 판결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게 끝나는 날. 요게 끝나는 날. 그러면 적어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 사실관계는. 왜? 여기도 하시니까. 만약에 자기가 항소를 안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 그래서 사실심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고 여기는 올라가지 않아. 여기는 오로지 법률심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얘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 그래서 대법원은 판결시가 확정 날짜야.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리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판결하는 날짜하고 확정하는 날짜가 달라지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2주 뒤에 확정, 형사소송은 1주 뒤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법학이라는 걸 7과목을 다 배우면 조금 이렇게 앞뒤가 맞아가면서 좀 이렇게 좀 잘 굴러갈 거야. 형법이 제일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안 깨져. 절대로 안 깨지고 형법이 제일 그래요. 똘똘 뭉치면 야구공처럼 돼. 실타래를 쭉 풀르면 그 실타래가 한두 끝도 없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완전히 타이트하게 묶어갖고 딱 해놓으면 돌덩이보다 단단해. 그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한 번 오르면 절대로 안 깨져요. 형법이 쉬워요. 총론이 굉장히 오히려 강론이 짜증난다고. 강론이 보면 재밌기도 한데 죄가 여러 개잖아요. 많잖아요. 개인적 법익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국가적 법이나 사회적 법까지 굉장히 법익의 종류에 관해서 쭉 늘어나는데 저는 굉장히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짜증나갖고 헌법 조문을 쭉 풀어놓고 이렇게 다 하나씩 외워봤어. 문서하고 통화제 짜증 안 나요? 그쪽에 가면? 조문도 많은 데다가 문서, 통화 정말 짜증나잖아. 그래갖고 쭉 그냥 풀어헤쳐가지고 어디 뭐 있고 어디 뭐 있고 해갖고 일직선 한번 바닥에다 써놓고 해봤어. 그랬더니 뭐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문서나 통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기, 배임, 횡령 보기만 해도 토 나오지? 뭐 얘도 같은데 뭐 이상해. 근데 이게요 미국에 가면 이거를 재산죄, 사기죄 이거 한죄로 돼 있어. 가서 봐봐. 형법에 가서 형량을 봐봐. 똑같아. 똑같다니까? 가서 봐봐. 행위 형태만 다르지 형량이 똑같아. 그럼 이거 같은 범죄지. 근데 행위 형태만 다른 거야. 사기라는 거, 배임이라는 거, 횡령이라는 게 행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얘가 특별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찌됐든 어떤 사람의 그런 신뢰에 반하는 짓을 해서 발생된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련된 범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법을 이제는 막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막 낱낱이 보다 보니까 막 짜증나고 토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크게 보면 이제 크게 보고 나서 나중에 교재를 보면 조금 잘 와닿아요. 형법도 막 처음에 할 때는 뭐 구속요건하고 구속요건 해당성하고 구별하셨지. 그 다른 거잖아.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말하는 거고 어떠한 행위가 그 구속요건과 결부됐을 때 딱 들어맞을 때를 해당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구속요건하고 구속요건 해당성하고 다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2차 답안지 쓰면 그걸 자꾸 헷갈렸어. 아직 이제 어설픈 거지. 이게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헌법에 법원에 가면 이렇게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장소니까 이거를 여기서 나온 결론을 우리는 판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빼갖고 판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얘는요. 얘는 공개되지 않아요. 공개 안 돼요. 공개가 안 되니까 당사자 출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변론 절차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서 떠드는 절차를 변론 절차라는데 법원은 사실심을 하려면 가서 떠들어야지. 내가 옳았다. 내가 돈 줬다. 근데 여기는요. 변론 절차를 진행 안 해요. 그럼 공개되지도 않고 변론 절차도 진행 안 하고 그래갖고 최근에 뭐 헌법재판소 장관이 처음 뭐 유사일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내 심리 절차를 공개해봤다 뭐 이렇게 나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처음 인터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판결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원칙 결정이란 말을 쓰는 거야. 결정.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라고 하고 법원에서 나온 결론은 판결문이라고 하고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엄격한데 교과서도 혼재돼 있고 선생님들도 혼재돼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도 섞었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교수님도 이거 자꾸 섞어서 쓰세요. 원래 재판소란 말이 일본어예요. 일본에 가면 여전히 아직도 걔네는 법원을 재판소라고 한자로 써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 재판소였는데 이거 한글화 시키면서 원어로 바꾼 거야. 근데 중국에 가니까 원어로 돼 있더라고. 젠장. 뭔지 모르겠어. 다 한자잖아. 원이야 원. 원 써가지고 원을 쓰니까 이게 똑같지 뭐 결국.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이름을 적정한 걸 못 찾아갖고 헌법재판소라고 남아있어요. 구별하려고. 자, 그림은 아래에다 그려놨는데 얘하고 나열기관이에요. 상하기관이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법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헌법을 하게 되면 민법하고 형법을 하는 동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헌법을 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이 부딪히게 돼. 어떤 건 대법원 판례, 어떤 건 헌법재판소 판례. 그러면 이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헌법에서 답을 낼 때는 헌법재판소라는 결정을 내시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답을 내고 특별하게 대법원의 견해는 어느 때냐면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하고 얘가 싸울 때 나오는 견해에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재판소 견해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대법원의 견해를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좀 뒤에 며칠 뒤면 나와요. 헌법의 해석 방법에 한정위원, 한정합헌이 있는데 왜 그걸 나눴냐면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적에 헌법재판소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헌법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을 심사하는 곳이라고 했죠. 법률을 심사하고 얘는 법률을 기준으로 자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처분 등을 심사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헌법은 무조건 얘는 일반적 효력이라서 싹 지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원래는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말을 못해요. 얘는요. 싹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잘 해석해갖고 법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그래서 요 경우에 적용을 할지 말지죠. 그래서 법원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해요. 법령은 법하고 법률하고 명령을 합친 말이에요. 법령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법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는 법원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하기 시작했어. 법률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떼도 되겠다. 도려내도 되겠다. 그러면서 한정위원.
도려낼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썩은 부분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자 썩어낸 부분을 피해서 한정적으로 합헌적으로만 해석을 하겠다. 한정 합헌. 그런 뜻은 얘가 드디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해석을. 그래서 대법원하고 얘하고 또 싸워. 야 이거 우리 권한인데 왜 니네가 자꾸 법을 해석하니? 니네 해석하지 마라.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하면 대법원은 안 따라. 안 따른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요만큼은 위헌으로 해석하세요. 라고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달라. 그래서 안 따른다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서만 여러분이 대법원의 견해는 알아두시면 돼. 무조건 다 알아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몇 개 있고 그런 게 또 2차 시험에 나온다고. 1차 시험에 뭐 뻔한 걸 내겠어? 여러분한테 헌법재판소 되게 굉장히 쉬워.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요건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한테 내겠어? 안 내. 얘하고 다 다투는 거. 나중에 다 하게 돼. 이렇게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 변기인데 청소를 잘하는 변기야. 천공기, 보건, 변기. 알겠지? 얼마나 깨끗하면 보건소에서도 천공기. 이렇게 외우면 돼. 청구인의 적격, 공권력 행사 불행사, 기본권 침해, 보충성, 권리보호의 필요성, 변호사 강제, 그다음에 기간. 이게 헌법소원의 요건이야. 이게 다야. 그래갖고 여기 하나하나 요소에 해당되는 판례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헌법재판소 편에 있는 헌법소원은 어때? 그러면 나중에 2차 답안지 쓸 때 이거 쓰면 돼. 이거. 헌법소원 할 때. 이 중에 뭐가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지, 공권력 행사 불행사인지,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 자직형, 그다음에 직접, 그다음에 현재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냥 계속 1차 공부하면서 같이 해두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만 하면 돼. 암기만. 그리고 답안지 깨끗한 데다가 다 이걸 적어 놓을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좀 잔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칭계 가면서 자신있게 털털털 내려가. 그러면 집에 가면 많이 떨어져서 없을 거야. 그런 다음에 가끔가다 세수하면서 머리도 흔들어 줘봐. 더 떨어질 거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아니면 공부하는 장소에 가서 오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스크린을 해요. 지금은 많이 할 때니까 스크린 하는 시간이 짧아. 그리고 스크린을 한 상태에서 다 덮어놓고 A4지나 여기 연습장을 놓고 내가 오늘 본 거 있지? 기억나는 걸 한번 써봐. 뭐 질서장연하게 쓸 필요 없어. 그냥 툭툭 하더라도 써봐. 툭툭 하더라도. 그냥 한 줄 다르고 두 줄 다르고 그래도 관계없어.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써도 관계없어. 써봐. 써보고 그 다음에 좀 뭐도 배운 것 같아. 얘가 뭐지? 그러면 궁금하면 펼쳐보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내일 돼서 또 이제 하루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와서 똑같은 오늘 내일 배운 범위만큼 하고 덮어놓고 써본 다음에 자 어저께 배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스크린을 쭉 해보고 다시 덮어보고 깨끗한 종이에다 어저께 배운 부분부터 다시 써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헌법은 절대로 안 틀려. 근데 그게 이제 한 10회 넘어가고 하루 빠지고 이제 하루는 안 했으니까 다음날 가니까 전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 전날 부분 공부하다 보면 밀리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밀려있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공부한 거 있지. 뭐 며칠 빠져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그날 들은 거는 그날 가서 그날 부분만큼만 스크린하고 똑같은 짓을 하라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좀 공부 시간이 축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못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그때 가서 하는 거야. 무조건 어제 못 들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 듣고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오늘 거 이러면 늦어.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 100% 밀려. 전진을 하려면 그날 쌓아놓은 거 있지? 그날 공부한 거 그거부터 해소를 해. 그래야 공부한 부분이 이렇게 빵꾸가 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빵꾸가. 진짜야. 교재를 보면 밑에 보면 알잖아. 공부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을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막 칠하지 않는 한, 거기는 하얗게 남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고. 내 경험. 상법, 젠장. 3일간, 친구, 놀러 왔어? 술 먹었어? 3일간 시체놀이 했어? 변기 잡고 하루는 토하고, 하루는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고, 다음날 괜찮아졌어.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하러 갔더니 300페이지 후가 나중에 시험 전날 됐는데 딱 보니까 거기가 하얘. 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설마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까? 시험장 갔는데 50점 사례 문제 나왔어. 이제 그 사이에 거기다 대고 살생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지. 앞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들과 앞으로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과 나의 인간관계를 4단계로 거기서 정립을 했어. 그 짧은 시간에. 어차피 시험을 못 봤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셋째 날은 물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인간관계 4단계를 정했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인사할 수 있는 인간, 밥같이 먹을 수 있는 인간, 가족 해갖고 4단계를 나눈 거야. 그래갖고 가족?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천륜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가족이 부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인간. 이거는 약속을 잡았는데 혹시 깨지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밥 같이 먹으면 안 돼. 왜 있잖아. 점심 먹자 해놓고 연락이 안 돼. 다음날 갔는데 미안하대. 그리고 다음날 먹겠대. 또 연락이 안 돼. 이런 애들. 또 밥 먹자고 했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놓고는 짜장면 먹자. 전 아까 먹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돈가스 먹든가. 어제 먹었는데. 죽을래? 그 있잖아. 왜 나보고 그러면 결정권을 줘.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하든가. 그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수험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을 좀 여러분이 매사에 해놔야 돼. 이제 아는 후배가 하나 있어. 걔가 좀 그래. 어디 가면 이 집은 맛이 없는데요. 저 집은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요. 저건 어저께 먹었는데요. 저건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어쩌라고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항상 걔가 전화하면 그래. 밥은 먹었고 차는 마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요령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경험해서 결론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은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 해봐 한번? 3일 떼어놓고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봤는데 올해 1차 시험에 여기서 3문제 나오고 그러면서 살생부를 작성하면서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렇게 공부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 때나 나중에 12월 달 가면 이게 다 도움이 돼갖고 공부만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야. 하루 종일. 그러면 붙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대법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만 좀 보세요. 자, 형식적 의미 한번 볼까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 그냥 성문화된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냥 자 헌법이 성문법으로서 그냥 글자로 만들어졌을 적에 그걸 헌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글자로. 그러면 헌법전에 그냥 써 있는 거를 다 헌법으로 보겠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이란 말은 형식이 헌법이면 된대. 형식이 헌법이면 무조건 다 헌법이야. 그러면 실질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게 형식이 뭐가 되든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담고 있으면 다 헌법으로 치겠다는 거야. 그러면 헌법전에 보니까 전문부터 시작해갖고 130조면 부치까지 다 있잖아. 그게 다 기본권이나 통치 구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모두 다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통치 구조다, 기본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없어도 법률이라도 헌법적 생각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그렇게 마시면 돼요. 글자로. 그래서 옛날에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영국은 보통법이라는 이상한, 하여튼 섬나라 치고 애들 이상한 아는, 얘 다 이상해. 섬나라 하여튼간 우리나라 크기하고 비슷하고 우리나라보다 큰 애들 말고 미국은 섬이 아니야. 알겠지? 호주도 섬이 아니야. 그런데 섬 아니고 하여튼간 우리나라 크기를 전후로 해서 한 2배 안에 있는 애들은 하여튼 육지하고 떨어진 애들은 다 이상해. 얘네들 다 이상하다니까?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영국이 있잖아. 그러면 유럽 당시에 유럽이 중세 유럽 땅에 교황이라는 것 때문에 교황이 교리를 받아서 그것은 왕보다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그냥 왕을 다 이렇게 다 이 교황이 교리라는 미명하에 다 컨트롤하기 시작했어. 근데 영국은 얘네들은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자꾸 와서 찝쩍거리니까 이게 싫어서 얘하고
비슷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명을 받고 거기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서 쓰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보통법이야. 보통법. 보통법이라는 거 11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없어. 어디고 없어. 말은 해. 보통법이 있다고. 근데 없어. 그냥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야. 저 위에 어딘가 있대. 그 보통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교리하고 동등하니까 니네들 오지 말고 이 교리하고 비슷하니까 왕도 백성도 모두 다 이 보통법에 다 규제를 받는데 그러다가 얘네 이게 뚝 끊어졌어. 더 이상 유럽에서도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서 교황이 힘을 잃어버리게 됐고 왕들이 힘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서 보통법에 근거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서 영국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법에 따라서 왕이 집행을 하니까 왕의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행위가 없지. 얘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아시잖아. 절대로 기독교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잖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왕의 명령은 절대로 의심을 안 해. 그래서 그때 당시 사조가 The king can do no wrong이야. 왕의 행위는 잘못하지 않았다. 대신 나한테 미리 사전에 연락만 좀 달라고. 그게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야. 중서에 십자군 원정에 시달리다가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우리 집 남편,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아무 소문 없이 집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통지서만 날라와. 아들이 어디 저쪽 아래서 죽고 없대. 그러니까 도저히 그 엄마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어머니들이. 제발 우리 집에서 재산을, 우리 집에서 생명을, 우리 집에서 신체를 건들 때는 나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를 좀 해달라는 거야. 이게 마그나 카르타야. 그러고 나서 1500년대에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장미전쟁을 이제 치열하게 얘네들한테는 전쟁하다 끝난 나라야. 항상 여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100년 전쟁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자꾸 끌어가는데 이제 말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집 앞에다가 통지문만 퉁퉁퉁 박아놓고 다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나에게 동의까지 받으라는 거야. 내 얼굴 보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가져가 봐. 이거야 이거. 내 얼굴 보고. 그러면서 거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 이거 가져가면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식이었어. 그게 권리장전, 권리청원이었어. 그래서 태초에 우리나라 헌법에 인신에 관한, 생명에 관한 어떤 절차적 구속에 관한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얘야.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거야. 마그나 카르타는 얘가 무죄 추정의 원칙, 인신구속, 절차에 관한 모든 절차법의 근거가 된 거야. 근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왕은 그 행위, 내용은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제발 절차를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발전한 게 절차법이야. 그래서 영장주의,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신체 구속, 체포,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사전에 영장을 받으라는 거. 어떻게? 그러고서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 딱 보여주지? 그건 통지잖아.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끌고 갈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내 공부하는 내내 절차에 관련돼서는 근거가 얘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보통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왕과 백성이 다 구속하다. 이게 끊어지면서 보통법은 사라지고 그냥 일반 법률이 나온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없다? 헌법이 없는 거야. 헌법전을 만들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헌법이 없다라는 내용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지 얘네도 통치구조 있을 거 아니야. 영국이 헌법이 없다 해서 기본권을 무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토크빌이 헌법이 없다라는 내용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없다라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기본권이라든지 통치구조에 관련돼서는 다 여기 법률에 써 있다고. 그래서 헌법전만 없는 거예요. 헌법전만 없고 법률에 기본권, 통치구조 다 들어있어요. 예, 걔네들도 다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좋아하잖아. 예, 영국 가서 토하고 왔어 진짜. 친구랑 둘이. 자신 있게 들어갔지. 펍이라고 써있길래 남자들 다 들어가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가서 거기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고 서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먹는데 남자랑 둘이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막 남자들끼리 뽀뽀를 하는 거야.
가벼운 뽀뽀는 있을 수 있다. 가벼운 뽀뽀는 있을 수 있어. 취하면 그럴 수 있어. 깜깜하니까 그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빡치기는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우리 둘이 있는 게 전혀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쟤는 커플이 아니다. 따로 온 거다. 그러면서 대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대시가. 왜냐면 우리 둘이 뽀뽀를 하고 있으면 얘네 커플이니까 안 건드리는데 우리 둘은 그런 짓을 안 하지. 잠만 부딪히고 계속 술만 먹고 있고 오로지 우리 술을 먹으러 왔으니까 그 젠장 좀 있으니까 머리 까진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만 뭐 영어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젠장 그러해갖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밤 9시에 그런 장소에 남자 둘이 가면 웬만하면 그냥 동성연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자연스러워. 굉장히 자연스러워. 지하철을 찾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뭐 거기서 뽀뽀하고 있고 둘이 완전히 딱 붙어 있더라고. 찹쌀떡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정말로. 남자 둘이 붙어 있으면 왜 이렇게 그렇게 껄끄러운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에 남자 여자가 붙어 있던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체구도 미국 사람처럼 크지도 않아. 유럽 사람들은. 북유럽이나 가야 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에서도 기본권과 통치구조는 갖고 있어요. 대신 헌법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는 많은 헌법이 있을 텐데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데는 스위스는 사람이 너무 없지? 동물과 사람과 같이 취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도살을 할 때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아프지 않게 죽여달래. 헌법전에 그게 있다니까. 동물을 죽일 때는 아프지 않게 죽여달래. 그러면 그거는 기본권과 통치구조와 아무 관련이 없죠? 한마디로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에요. 도살조항. 또 스위스 풍경이 얼마나 좋아. 오스트리아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정말 호반 도시야 진짜. 뭐 도시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야. 도시 몇 개 붙어 있더라고. 조그매 코딱지만 해. 주변에 국경에 5개 나라가 붙어 있는데 다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헌법보다 조약이 더 우선해. 안 그러면 누가 내 땅 그러면 내 건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냥 옆에서 조금만 어이구 미안하다 이거 내 땅인가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면 항상 주변 국가의 조약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어. 자기네 고유한 생각보다 헌법보다는 조약을 우선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나라도 있어. 그런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뭐가 있냐면 풍치조항이 있어. 풍치조항. 내 건물 앞에 아무것도 없길 바란다. 뭐 이런 거. 원래 없었으니까 우리 집 앞에 창문에 제발 아파트 짓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라니까. 그거는 기본권하고 일반적으로 통치구조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래서 풍치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경관을 망치지 않게 건물을 지라는 등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권과 통치구조와 관련이 없다 해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엔 들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엔 들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회법, 자, 선거법, 정당법,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한 민의를, 자,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엔 안 써 있죠? 법률에 있죠? 정당법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옛날에 치사기 이런 것도 냈었어. 아주 그냥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 뭐 1분이 아니라 딱 보면 한 15초 내에 맞춰야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밑에 뭐 금주조항, 미국의 옛날 1900년도 초,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한때 금주조항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헌법에 넣었었어요. 자, 미국 헌법은 좀 뒤에 얘기를 해줄게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 것만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양개념 불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같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같지는 않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모두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모두 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헌법의 발전 과정으로 본 개념. 자, 첫 번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어느 국가 어느 시대든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자, 고조선 시대도 8조법 있었죠? 그것도 일종의 헌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고조선 시대에도 기본권은 중요시 했으니까 8조법 만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 안에 통치구조도 있었을 테고, 마찬가지예요. 백제나 그다음에 이 나머지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 다 있었잖아. 조선 시대도 있었지.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본권을 중시했던 내용이라면 다 헌법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기본권을 중시했던 생각이라면 그냥 다 헌법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든 이 기본권을 위해서, 물론 기본권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지만 그래도 통치 제도를 갖고 있었잖아. 봉건사회든 뭐든. 그래서 요 두 개를 담고 있으면, 자, 그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거야.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자, 시민혁명을 계기로 봉건사회가 뭐로 바뀌었다? 시민사회로 바뀌었죠? 시민사회로. 자, 요것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미리 얘기해 드리면, 봉건주의 사회,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 영화, 과거에 뭐 삼총사 같은 거 영화 보면 이 머리에 하얀 가발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도포 있고 삿가 쓰신 분들이 있지? 조선시대. 그 양반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삿갓이 이렇게 여기 갓이 이렇게 긴 갓을 쓰면 그 양반이죠? 유럽에서는 하얀 가발을 쓰면 양반이란 뜻이야. 그게 귀족이란 뜻이야. 대머리라서 쓴 게 아니라 자기는 귀족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얀 가발을 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얀 가발을 썼는 이 봉건사회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처음엔 좋았지. 사회라는 게 혼자 있다가 쟤가 나하고 나는 있는데 쟤는 이상한 거 갖고 있네. 그러더니 한 사람을 만났고 둘이 교환했고, 그러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따로따로 이거 하자. 그래서 뭉쳤어. 그게 사회야, 사회고, 이런 사회에서 더 나아가 뭐가 됐냐면 1대 10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연 경관을 이치를 잘 알거나, 풀을 마구잡이로 먹어봐갖고 독초하고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분할 수 있거나, 그게 이제 중국 고사에 보면 신농시라는 게 나오고 다 나와.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의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저 사람 보니까 많은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없는 특수한 지식이 있거나. 자, 중국은 신농시라고 그래갖고 황하강을 그 물의 높낮이를 몇 대 동안 아버지가 기록을 해놨고 그거를 아는 그 사람이 시조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황하강이 낮아질 때하고 높아질 때하고 물고기가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시조가 된 거지. 그래서 1대 10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의탁을 하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왕인 거야, 왕. 그러면서 왕권 국가가 들어간 거고, 왕권에서는 이 사람은 힘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힘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줘야겠지? 그래서 세금 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부역을 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의 그 능력 있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지. 당근 할아버지도 참 어여삐 여기셨어. 그랬는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밑에 사람들이 나오고 하면서 짜기 시작했어. 사람이 뭐 기름도 아니고 자꾸 짜가지고 줄줄 짜니까 그게 어느 순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드디어 짜다 틀어진 게 바로 시민혁명이야. 삼부회라고 세 가지 단체가 모인 회의를 삼부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족, 성직자, 그 다음에 상공인 단체, 이렇게 세 단체가 모인 회의를 삼부회라고 하는데, 이 중에 귀족, 그러니까 성직자 단체 중에 젊은 성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CS야, CS. CS가 젊은 성직자인데 얘가 이상한 거야, 얘가. 맨날 모이기는 하는데 세금만 내고 부역만 하고 그래서 가져가는 건 없어. 근데 얘네들은 맨날 보면 그것만 어떻게든 더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해주는 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살짝이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해갖고 과연 제3신분은 뭐 하는 애들인가? 이 사람들은 과연 그만큼 기본권이 없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소책자로 업문으로 써가지고 유럽에다 쫙 퍼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럴 리는 없지. 예, 여기 상공의 딸내미 좋아했어. 딸내미 좋아하니까 맨날 가서 그 딸내미가 억울한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뭐 여기서 귀족이 와갖고 뭐 다 뜯어가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아는 그 귀족은 그게 아닌데 하서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뿌렸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녀 살인 사건이 있었어. 진짜 마녀를 잡은 게 아니라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호수에 한 명 아이가 빠졌는데 이걸 다 군중들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 이 아이가 빠져 죽을 때까지. 마침 정적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치의 반대 세력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듣고 이제 반대파가 여기를 이렇게 테두리를 친 다음에 이날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구경만 한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다 처형시켰어. 이게 마녀 사냥이야. 마녀라는 게 진짜 마녀를 찾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 없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법도 없는데 그걸 자꾸 싸그리 잡아다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사법부가 종전의 세력에 대한 앞잡이 역할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법부 불신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이야. 사법부는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국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데 점점 국민을 더 핍박하고 거기다가 얘네들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틀어진 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때 한마디로 하얀 가발을 다 죽여라 이런 방이 붙었어. 왜? 걔네들은 모르잖아 귀족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 쓰고 도포 쓰고 왜 일제 한일 합방 될 때 그때 니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 팔아먹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 쓰고 도포 쓴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듯이 여기서 또 일어난 거야.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 모든 권력자들이 싸그리 죽거나 도망갔어. 그 요때 시대 때 문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문학서적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도망가갖고 시골에서 할 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문학서적만 잔뜩 쓴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많은 뭐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퐁스 도데 뭐 이런 거. 그게 뭐 프랑스 시골 변방이잖아. 독일하고 붙어있는 그런 데까지 도망갔던 거지. 절대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시민들이 권력을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로 뭉쳐놓으면 또 누군가 가져가 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야? 또 다른 왕권이 되지? 그래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 권력을 나눴다는 거야. 이렇게. 권력을 나눈 거야. 처음엔 2개로 나눴어. 2개로. 왜 2개로 나눴을까? 하나가 없었어. 사법부가. 사법부가 싫었잖아. 그러면 사법부를 만들 이유가 없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권 분립이야. 입법부하고 집행부만 있었어. 집행부. 입법부하고. 그때 당시는 행정부도 아니에요. 왜? 법을 만들면 집행만 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입법부하고 집행부만 있었는데 문제는 얘네 둘이 싸울 때는 누가 해결을 해줄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몽테스키에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집행부 내부에 있었거든요. 집행부 내부에서 자문기관만 역할을 하던 그 꽁세유 됐다라는 국참사원을 여기로 쏙 빼버린 거야. 그래갖고 사법부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집행부의 능력은 얘가 법을 만들면 집행만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 둘이 싸움이 일어났을 적에 또는 국민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얘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의 역할은 처음에 소극적이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역할밖에 못하던 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은 얘만 하던 거야. 얘만. 그러니까 태초에 이권 분립이라는 걸 근간으로 해서 나온 통치 구조가 뭐냐면 의원내각제야. 영국의 의원내각제. 그러면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이권 분립 당시니까 그때 당시 힘이 어느 게 셌다? 얘는 집행. 그거죠? 집행만 했다니까. 그래서 의원내각제. 영국에 있는 의원내각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입법부 우위의 의원내각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입법부 우위. 왜? 얘가 입법만 하면 얘는 무조건 집행밖에 못해요. 그러면 입법부 우위의 의원내각제는 어떤 성격이냐면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영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부 안에서 누굴 뽑는다? 내각의 강요를 다 뽑아. 그러면 영국에 있는
각부 장관은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야.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야. 내각이 입법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내각에 있는 의원들 중에 뽑는 거예요. 의원들 중에. 심지어는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입법부 안에 있는 최대 다수당의 총수야. 특히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상원위원장이었어요. 상원위원장. 상원위원장이 대법원장이야. 그러면 입법부가 사법부, 집행부 다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우위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내각이니까 각부 장관이 여기 있죠. 각부 장관. 그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의원내각제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제 요소는 이런 내각제, 그러니까 입법부 위에 이런 형태의 의원내각제 말고, 몽테스키 외의 삼권 분립을 엄격하게 지킨 나라. 이게 권력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론. 얘는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거야. 얘도 단순히 사고만 치는 걸 뒷수습만 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유한 권한은 얘가 얘를 침범하지 말고, 얘도 얘를 침범하지 말고, 얘가 얘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권력 분립. 그러면 그게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짬뽕이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적 흐름이, 아픔이 있어. 처음에 우리나라 48년에 45년에 광복하고 나서 나라 통치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 고유한 통치제도는 당연히 없지. 40년간 일제강점기 있었는데 어디 있겠어. 그래갖고 부랴부랴 만드는데 얘를 만들겠어? 얘를 만들겠어? 얘는 싫어. 왜? 왕이 싫었잖아. 왕 때문에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맞았잖아.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로 뭉쳐있는 꼴을 싫은 거야. 그때 당시에 대통령제 그러면 마치 2차 대전 이후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 행정부로 쏠려있던 시절이라고.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이 전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옆에서 사법부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행정부로 다 쏠려있던 시절이니까 대통령이 왕형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생각하고 대통령제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유진호라는 분이 유진호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의원내각제였어. 그런데 우리나라 후계인이 그때 당시 누구였다? 미국이었잖아. 미국이 한마디 했어. 에이 그러면 우리가 원조를 못 해주지. 우리하고 통치제도가 같아야지 뭐 이렇게 같이 굴러갈 거 아니니.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유진호 안에서 급작스럽게 대통령제로 바꿨다고. 그런데 대통령제로 바꿨을 적에 순수한 대통령제를 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걸 무시할 수 없었던 게 그때 당시 시민,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다 이게 싫었거든. 이걸 무시하고 얘만 받으려면 국민들은 다 들어올고 일어나니까 이걸 두 개를 그냥 단순히 합쳤어. 초대 우리나라 재헌회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심지어는요 사회국가 제도도 들어있었어요. 이익균정권이라고 n분의 1 이런 개념도 있었다니까. 삼성 그러면 삼성이 벌어들인 돈, 삼성에 있는 직원 모두 다 어떻게 n분의 1 그런 개념이 이익균정권이야. 이익이 나면 순이익이 나면 나머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다 n분의 1 그건 뭐야? 공동생산, 공동분배지. 그건 막시즘이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의회 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심지어는 막시즘까지 들어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재돼 있던 게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주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제 요소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특징이 뭐다? 얘는 엄격한 권력분립. 한마디로 뭐 얘하고 겸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겸직이 되잖아.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다고. 겸직되는 입장에서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이건 겸직하니까 되는 거네. 이건 겸직하니까 되는 거네. 이건 겸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네.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의원내각제에서 앞에서부터 쭉 외우고 나머지 쭉 외우고 그게 아니지. 그러면 부서제도 한번 볼까? 부서제도. 대통령이 행위를 하면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이 서명,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런 뜻은 부서제도는 한마디로 여기서 발전한 거예요. 여기서. 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원래는 다수당의 총수가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다수당의 총수가 아니라 외부 인사도 된다고. 지금 영국은. 그러면 얘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통제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지. 얘네들이 아니, 예, 대통령제는 부서제도 같은 거 없어요. 왜? 대통령이 짱이잖아. 행정부에서. 근데 누구 허락을 받아? 말이 안 되지.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위에 있는 사람 허락을 받는 건 그건 논리이론상 맞는데, 아니,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대통령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헌법 이렇게 쭉 하면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오히려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이대로 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기본 개념이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냥 기본권과 아마 통치 구조, 통치 체제를 갖고 있으면 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게 근대 시민으로 넘어와서 시민국가죠. 근데 이제는 와서 왜 이렇게 권력 분립을 했어요? 나를 너무 짜니까 권력 분립했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를 짠다는 뜻은 기본권 침해를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권력 분립했지? 하나로 뭉쳐가니까 그거 권력 분립해가지고 자 요거 하나로 내비두면 또 그럴 일이 있을까봐 이걸 분리해 놓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가갖고 마음대로 자기 이 권력을 행사하면 또 왕이 셋이 되는 꼴이 되겠지. 그래서 만든 제도가 법치제도야. 법치제도라는 것은 미리 국민이 합의를 했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듣겠다.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가도 미리 합의한 내용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여기 이 자리에 행정부 수반이나 사법부 수반이나 입법부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만드니까 국민은 좀 안심이 되지. 법치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법치주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 근대 입헌주의 국가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권 보장 이런 말 아시겠죠? 권력 분립. 왜? 과거에는 통치 제도였지만 이제는 뭐다? 권력 분립.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시민국가 이후에 시민혁명 이후에 입헌주의 국가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바로 근대 입헌주의 국가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권력을 분립 규정한 헌법에 의거해서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그럼 두 가지만 들으면 되겠지. 기본권과 권력 분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이구나. 다른 건 그냥 좋은 얘기. 자, 좋은 얘기.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니까 헌법은 근대 시민국가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 분립을 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헌법이 근대 시민국가 헌법, 입헌주의 국가 헌법 이런 뜻이에요. 밑에 내용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여기는 밑에는 그냥 역사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역사 얘기 읽어보시면 돼요. 뭐 상인, 자본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관계 유지, 자본주의 체제. 자,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자유방임. 이제 시민혁명이었으니까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나서서는 안 되겠죠? 그때 당시 국가 입장은 뭐라고 하냐면 야경국가라고 하는 거야. 낮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밤에만 가드, 나이트 가드. 돌아다니면서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국가의 입장이었어요. 그걸 야경국가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경찰국가. 경찰국가는 게 뭐 시위를 진압하고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을 가드해주는,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만 했다는 게 그때 당시예요. 그런데 점차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립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국가가 국민을 침해하는 것보다 사인끼리 침해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게 현대국가의 현상이에요. 현대국가 현상. 이제 볼까요? 맨 밑에 현대사회국가 헌법. 현대사회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초 위에 사회국가적 이념이 구현된 헌법을 가리킨다. 그러면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 이것만 알면 되지. 사회국가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가미한 거예요.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자, 누구하고 어찌됐든 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누구는 그냥 그 이익 다 가지고 자기만 취하고 누구는 끝까지 굶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너 좀 많이 내놔라. 못 사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라는 게 사회국가예요. 사회국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발생한 어떤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병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개념이에요. 적극적 의미의 개입이 들어왔다는 거지. 누가? 국가가.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면 자유방임이었던 경찰국가였던 국가의 지위가 약간 뭐다?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이 적극적으로 변한 거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는 잘해라. 잘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야. 자, 헌법에 어딨나? 한번 볼까요? 헌법 조문 보세요. 119조 한번 가보세요. 119조. 119조에 가보면, 자, 경제장이라고 있어요. 경제장. 119조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119조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 아니야? 그래 놓고 2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생활 성장과 안정과 자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누가? 국가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잘 안 하니까 그때 가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제장 19조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써놓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19조 1항 2항 중요하죠?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무슨 헌법이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 19조 1, 2항 읽어봤잖아. 국가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입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뭐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국가 헌법은 1항에 있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아니 이거 자체를 내진 않지. 이걸 잠깐 뒤집어 그러면서 약간 여러분이 변형 그 다음에 적응력을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기본 교재 그냥 책 쭉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된다고. 시험장 가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읽었던 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확인하러. 거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형광펜 들고 막 밑줄 그으면서 이건 중요한 지문인 것 같다.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많이 공부를 해갖고 많이 생각을 해두라고. 그러면서 아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두고 봐두면 나중에 시험장에 어떻게 그 말이 변경돼도 와닿는다고. 와닿아. 근데 그게 안 보여. 평상시에 안 하면. 말 하나만 토시만 탁 바꿔놔도 그냥 몰라. 나중에 답안지 채점하고 그거 보면 아차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단순히 교재만 쭉 읽고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10회로 할까? 11회 할까? 12회로도 가능해. 교재 읽고 뭐 준비 시작 얼마나 빨리 읽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원리와 이론을 깨치면 돼요. 근대 입헌주의 국가 헌법은 자 기본권과 권력 분립이지 기본권과 통치제도가 아니라고. 알겠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제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혁명 그런 거 생각하셔야지. 권력 분립. 그러니까 기본권과 권력 분립. 그 다음에 현대사회국가 헌법은 뭐라고요?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자 그냥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자 빈입빈 부입부 이런 말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자 4페이지 볼까요? 근대 입헌주의는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난 경제사회 문화 발전 수정 요구를 받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자원의 분배 비효율성 불균형으로 인한 빈입빈 부입부 현상의 심화 주기적으로 경제공황, 자, 제1차 경제대공황, 제2차 경제대공황, 1차 경제대공황은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경제대공황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타났다고. 아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전쟁을 하고 나서 뭐 뒤에 보겠어? 그냥 다 끌어다 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조폐소에서 돈 마구마구 찍어갖고 지불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화폐는 엄청나게 많고 물자는 하나도 없고 마르크와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서 빵 8개 받고 이게 다지.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제2차 경제 대공황. 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전쟁 심화 등을 계기로 자, 사회적 모순이 격화.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시민혁명의 결과물인 자유를 향유할 수 없었고 제한 선거로 인해서 정치 과정에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급의 세력화가 진전, 공산주의 혁명 이론 급속도로 유포. 왜? 이제 국민들이 못 참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냉전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고.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러한 사회적 위기, 자유주의자들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여기다 밑줄 적극적 개입. 다른 거 필요 없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사회
경제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대의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밑줄 쳤는데 보면 1919년 바이마르 헌법, 그게 대표적인 사회국가, 현대사회국가헌법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현대 사회국가헌법의 시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하면 기본권과 권력 분립이라고 그랬죠. 그 시민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러면 마치 사람들이, 시민혁명하고, 바이마르 헌법하고 같은 시대 아닌가? 시민혁명은 1781년이야.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이고, 100년이 더 뒤에지?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맞아요. 기본권 권력 분립이지만 바이마르 헌법은 100년 뒤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회국가 헌법이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헌법의 차이에 갖고 써 있죠. 근대 입헌주의, 자, 국민주권 성립, 법치국가 성립 해갖고 있고, 자, 현대국가에서 실질적 이런 말이 붙는데 잠시 뒤에 요게 왜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 다녀오세요. 1시간 10분 미안해.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세요. 담배 피시는 분은 적절하게 빨리 빨고 와. 그래야 헛박가리가 빨리 쫄아들고 빨리 죽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야 빨리 죽지.